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사회복지 실천론에 이어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도 사회복지 실천론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례관리 위주를 사회복지 실천론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건 가족과 집단에 대한 개입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 있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 정말 핵심 키워드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실천에서의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실천론에서도 배우신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요. 여기서는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실천의 이해라는 부분들만 아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이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요. 아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을 때 인물들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되게 괴롭혔잖아요. 근데 교수님들이 말하는 인물이 100명도 넘어요. 근데 이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실천 앞에 누군가가 나옵니다. 그 학자는 이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이 교과서에 나오지 않고 시험 문제에 나왔다 하더라도 당황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그 시험에서 나오는 인물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인물들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 누가 말한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 실천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말했건 다른 학자가 말했건 대부분 비슷하다라는 거죠. 여기서의 미시라는 부분들은 뭘 얘기를 하냐면 개인이고 직접 서비스고, 중시라는 부분들은요 집단이고 연계고, 거시적이라는 것은 지역사회, 정책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어떤 학자가 미시적인, 중시적인, 거시적인 얘기를 해도 이건 변하는 게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미시적인 건 개인, 직접 이런 단어가 들어가는 거고, 중시적인 건 집단, 연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고, 지역사회와 정책이라는 건 거시적인 건데, 개인과 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중시적인 것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개인만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미시적인 것에 얘기가 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물론 문제 안에서 보면요, 개인이 내적으로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노릇이에요. 상호작용이라는 건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떻게 내적으로 상호작용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조심하시면 사실은 미시, 중시, 거시를 구별하시는 건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시적인, 중시적인, 거시적인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러분들 170페이지에 보시면 미시적 수준, 중시적 수준, 거시적 수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미시적 수준은 중시적 수준에 들어가니까 중시적 수준에서도 미시적 수준을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거시적 수준은 말 그대로 지역사회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개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사회복지 실천 기술이라면 전문적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B를 보시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질문 방법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은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지금 유튜브를 보시면서 대답을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식사하셨어요? 네. 자, 네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자, 네 이외에 다른 말 했습니까? 네, 식사했습니다. 이 정도겠죠. 그죠? 그런데 오늘 점심 식사는 뭘로 하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저는 덮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뭘 먹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폐쇄적인 질문은 네, 아니오로 나올 수 있는 질문이 폐쇄적인 질문이고, 개방형 질문은 뭐다? 예, 말 그대로 말을 길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만약에 예문에 뭐라고 질문을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냐라고 찾아내면 분명히 다른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 중에 어느 게 효율적이냐라고 물어보는 건 미련한 거다. 개방형 질문하고 폐쇄형 질문은 필요할 때가 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방형 질문이라는 걸 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서 하겠죠.
폐쇄형 질문은 시간이 너무 없을 때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바빠.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네야 아니오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고백할 때 나 다른 말 필요 없어. 네 아니오로만 대답해. 이런 폐쇄형 질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를 좋아하는 이유를 얘기해달라. 그러면 이거는 개방형 질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개방형 질문을 할 때 단점이 뭐냐면요. 상대방은 말재주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자꾸 물어봐. 그러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당황스럽고. 폐쇄형 질문은 뭐냐면은 뭔가 말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말을 못하게 만들어놔 버려요. 그게 폐쇄형 질문의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면 법정에서 검사가 얘기하는 게 폐쇄형 질문이고 변호사가 얘기하는 게 개방형 질문입니다. 검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은 지금부터 제가 묻는 질문에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피고인은 지난 7월 20일 서울 청담동에 있는 어느 빌라에 담을 넘어간 적이 있죠? 라고 얘기하니까 야, 네 넘어갔는데요. 아니요, 제가 그랬잖아요. 네 아니오로만 대답하라고. 판사님 넘어갔답니다. 끝. 그렇게 되잖아요. 그때 변호사가 뭐라고 해요? 피고인은 아까 청담동의 어느 빌라에 넘어갔다고 하셨는데 가셔서 뭐 하셨나요? 라고 얘기하니까 아 그러게요. 내가 그 말하고 싶어가지고 그 들어가니까 아주 무서운 개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도로 넘어왔어요. 넘어왔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이 어떤 건지에 대한 대강 감은 잡으실 수 있겠죠. 그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계 형성 기술, 라포 형성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맨날 밥 먹고 하는 게 라포 형성이죠. 그죠? 여기 보시면은 공감, 경청, 명료화, 그 다음에 요약, 피드백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거 시험에 맨날 단골로 나오는 게 명료화랑 요약입니다. 명료화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중언, 부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중언, 부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했던 말도 하고 그래요. 클라이언트는 자기의 욕구를 사회복사가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믿음이 별로 없는 이 사회복사에게 자기는 계속 무엇인가 얘기를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말을 많이 해요, 적게 해요.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말을 많이 하면 내가 막 계속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데 이게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딱 끊어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금 고민이 이런 거고 이러해가지고 본인이 힘들고 본인에게 필요한 거는 이거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이것이 이것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요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아시겠죠? 명료하고 요약하고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명료화랑 요약이라는 부분들을 구분하셔야 되는데 클라이언트가 표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되는 거고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사회복사가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약하고 명료화랑 되게 헷갈리는데 제가 왜 명료화 얘기하다가 갑자기 요약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명료화를 설명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뭔가 달라요. 그러니까 명료화라는 것은 클라이언트가 자기 표현을 잘할 수 있도록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명료화라는 거죠. 그런데 요약이라는 것은 막 말을 많이 하니까 이 말을 정리해 주는 것을 요약이라고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명료화와 요약을 구분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실정 계획 기술 보면은 정보 제공 격려, 재보증, 재명명, 환기 해석, 증명, 권한 부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재보증과 재명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핵심 키워드 B와 C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약하고 명료화랑 그 다음에 재보증과 재명명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근데 명료화랑 요약은 설명해주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재보증과 재명명은 설명해줘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그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그놈 같아요. 하나는 재보증이 175페이지 아래쪽에 있는데 자신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해 회의적인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이들 자신감 향상을 위해 활용하는 거예요. 저는 엄마로서 자질이 없어요. 애들한테 맨날 혼내기나 하고 애들한테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요. 난 엄마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렇게 엄마가 본인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 해도 엄마로서의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재보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죠. 그 진짜 엄마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런 고민을 하겠니? 네가 엄마니까 그런 고민을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가 돼버리는 것을 우리가 재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건 제가 상담을 하면서 네가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자, 그 다음에 재명명은 특정 문제에 대해 클라이언트가 부여하는 의미를 수정해 주어 클라이언트의 시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한다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요. 저는 지금 이 조직 안에서요. 제가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전 솔직히 말해가지고 여기서 별로 쓸모없는 존재예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선생님이 없으면요. 여기 자체가 이 조직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이 조직 자체가 빛이 나는 것임을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좀 더 쉽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그 반에서 꼴등하는 애가 선생님 저는요 공부 못해가지고요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어요. 제가 뭐 이 학교에서 뭐 도움이 돼요 뭐가 돼요 라고 얘기를 하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이 왜 그래 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긴장하면서 더 열심히 공부할 수도 있는 거야. 네가 공부하기 시작을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거 아니겠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너는 어떻게 보면 네 혼자서 공부 못한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가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친구들이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저 친구들은 더 노력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너도 저 친구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도 있단다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비슷비슷해요. 무슨 말인지 비슷비슷한데 재보증이라는 부분들하고 재명명이라는 부분들이 다른 점은 재보증은 자기를 디스하는 거, 자기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을 디스하는 거, 재명명이라는 건 문제에 대해서 디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디스하는 걸 재명명이라고 하고 자기 본인을 디스하는 것을 재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해한다고 고개는 끄덕끄덕일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막상 문제에 들어가면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부분이니까 계속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이제 문제풀이 안에서 조금 구분을 하시면 좀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문제풀이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환기, 해석, 직면 이런 말들이 되게 중요한 말인데 이 중에서도 직면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행동이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타인에게 위협이 될 때 이를 재인식하도록 돕기에 활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속에서 어떤 클라이언트하고 철석같이 약속했어요. 우리 이러기로 해요 라고 얘기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서 그거대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거대로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 다음에도 행동 안 하고 그 다음에도 행동 안 하고 계속해서 지난번에 약속한 걸 상기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이 계속 이거를 안 한다고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당신이 지금 이런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직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 설명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권한부여 기술이 있는데 177페이지 맨 마지막에 권한부여 기술이 있는데 클라이언트가 자기 문제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기의 권한을 강화시켜주는 것을 우리가 권한부여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키워드 D, 사회복지 실천 모델이 있는데요. 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포괄적 이해 보시면 심리사회 모델, 해결 중심 모델, 문제과제 중심 모델, 위기개입 모델, 역량강화 모델, 정신역동 모델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여기서도 한 대여섯 문제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나오는데요? 심리사회 모델의 문제에 대해서 예시문을 하고 다음은 무슨 모델인가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요령을 말씀을 드리면 요번에 교과서에는 심리사회 모델, 해결 중심 모델, 문제 중심 모델 이거를 아주 세부적으로 써놨거든요. 그런데 이 심리사회 모델, 해결 중심 모델, 문제 중심 모델 이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것들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 얘기가 뭐냐면요. 심리사회 모델 할 땐 심리나 사회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해결 중심 모델 할 땐 해결이나 중심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문제 중심 모델이라면 문제나 과제라는 말이 나오고요. 위기 개입 모델이라면 자살이나 고독사나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역량 강화 모델이라는 건 인파워먼트라는 말이 나오고요. 지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정신역동 모델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정신과 관련된 뭐 멘탈이라든가 뭐 우울이라든가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심리사회 모델, 해결 중심 모델, 문제 중심 모델, 위기개입 모델 이거는 그냥 이 책 안에 있는 내용들만 아면은 개념이 좀 정립이 되고요. 문제들 읽어도 별로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심리사회 모델, 해결 중심 모델, 문제 중심 모델, 위기개입 모델, 역량 강화 모델, 정신욕동 모델 중에 지금 당장 빨리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델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해결 중심 모델하고 문제 중심 모델하고 위기개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델입니다. 뭐라고요? 다시, 해결 중심 모델, 문제 중심 모델, 위기개입 모델은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사회복사의 개입이 굉장히 빈번할 수 있는 모델이고요. 그 다음에 심리사회 모델하고 역량 강화 모델하고 정신욕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 해결을 하지 않아도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무슨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기개입 모델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떤 그 여대생이 자살을 하고 알코올 중독에 있었다. 이 사람을 해서 사회복사는 즉각적으로 개입하기를 요청했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건 무슨 모델이냐? 위기개입 모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위기라는 게 뭐예요? 내가 난처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걸 위기개입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집단의 이해와 실천, 핵심 키워드 E라는 부분들, 집단의 이해와 실천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여기서는 집단의 성격과 특성이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는데 집단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가 있잖아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집단이란 적어도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목표나 비슷한 인지적, 정서적, 사회나 흥미나 관심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모여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함께 기능할 수 있는 규범을 만들고 집단적 활동을 하기 위한 목표와 응징력을 발달시키는 모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집단의 성격을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를 명확하게 아신다고 한다 그러면 집단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집단은 개별화를 지향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집단이라는 건 개별화를 지향 안 한다고 생각하지만 집단은 개별화를 지향을 하기 때문에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그 안의 내용이 중요한 거지 목적 달성이나 목표 달성이 중요한 거는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그 집단한테 주어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이 보이는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우리가 집단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이 활동을 하면은 별다른 특성이 안 나타나는데 집단이 모이면은 막 무서워지거나 아니면은 뭐 같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얌전한 애들도 5명만 모여 있으면 만약 그 얌전한 애들 사이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한다 그러면은 애들이 갑자기 무서워지는 성향을 보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집단 역동성이라는 것, 다이나믹, 그 안에서 보여지는 형태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고 집단 응집력이라는 게 생겨서 집단 응집력이라는 것은 내 성향과 관련이 없이 집단 안에서 집단이 서로 상호 의존하면서 무엇인가 해나가는 걸 우리가 집단 응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의 정의와 성격 그리고 집단의 목적, 목표 이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집단의 유형에는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안동 김씨, 안동 권씨 뭐 이런 그 지금도 갓 쓰고 이렇게 그 제사도 지내고 막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종친회라고 하죠. 이 종친회는 개방 집단이냐 폐쇄 집단이냐 이런 게 나와요. 그럼 당연히 이 집은 폐쇄 집단이죠. 왜? 같은 종씨끼리 모이는 거니까 들어오고 나가고가 원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상은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우리 김씨, 권씨는 대단한 사람들이요.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초등학교에서 1학년, 6학년까지 있는 이 초등학교는 개방 집단이냐 폐쇄 집단이라고 얘기하면은 개방 집단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6학년이 졸업하면 1학년이 들어오니까 새로운 사상들이 유입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복지관은 개방 집단이냐 폐쇄 집단이냐고 얘기하면은 개방 집단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개방 집단과 폐쇄 집단을 구별하실 줄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과업 집단, 치료 집단, 성장 집단, 교육 집단, 자주 집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능동성이 아주 큰 집단이 어디예요? 예, 능동성. 성장 집단하고 자조 집단이 능동성이 제일 높겠죠. 그죠? 더더군다나 자조 집단이 능동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스스로 만드니까. 여러분들 자조 모임이라는 부분들을 하잖아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자조 모임을 사회복사가 만들어줍니까? 클라이언트들이 자기들끼리 필요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능동성이 높죠. 하지만 교육 집단이나 치료 집단은 능동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집단이다라는 것들도 아셔야 될 필요가 있죠. 왜? 여기 교육 집단에는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그 치료 집단에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야 되니까 의사나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 집단이 제대로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라는 특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과업 집단, 치료 집단, 성장 집단, 교육 집단, 자주 집단 이 특성과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안에서 사회복사 역할이 중심적이냐? 아니다. 집단에서 사회복사 역할은 중심적인 건 아니다. 만약에 집단 안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집단에서 무엇인가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이 집단을 해체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고 그러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면은 집단을 해체할 수도 있지만 웬만한 문제를 가지고서는 집단 문제를 해체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집단에서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이 뭐냐면은 가족 이해와 실천이라는 부분, 핵심 키워드 F라는 부분입니다. 이 가족 이해와 실천이라는 부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가족 실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순환적 인과성과 활류골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 순환적 인과성이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 중에 어느 한 사람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고 어느 한 사람은 영향을 받는 사람이다. 이건 틀린 얘기라는 거죠. 가족 안에서는 영향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영향을 주면 영향을 받고 영향을 받은 사람이 또 변해서 영향을 또 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우리가 순환적 인과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활류골이라는 것은 가족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얘기하는 건데 가족은 가족 내 규범을 규정하고 강화함으로써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인간행동 사회환경에서도 발달 과정에서 생애주기별 발달 과제가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가족주기별 발달 과제가 있는데 여기서도 한 두세 문제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습법처럼 가족주기별 발달 과제를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나와요. 예, 누구죠? 말 그대로 왁스하고 이승기랑 싸이가 부른 노래 그런 것들 보시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적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몇 페이지냐면은 189페이지 보시면요. 가족 대상 실천 방법에서 계획 기법을 보시면은 여기도 탈삼각화, 가족 조각, 가족 그림, 경계 만들기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탈삼각화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 두 사람의 갈등 안에 그 가족 구성원 안에 어떤 한 사람을 끼워 들여 보내는 방식이 바로 탈삼각화입니다. 이런 것들을 따로 떨어뜨려 놓으려는 방식 자체를 우리가 탈삼각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족일수록 두 구성원 간의 불안 수준이 높아지면 다른 성원을 끌어들여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우리가 삼각화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런 탈삼각화는 두 성원들의 감정 영역에서 제3의 구성원을 분리시키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족 조각이라는 것은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가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족 조각이다. 그리고 가족 그림, 경계 만들기, 균형 깨트리기 이 정도까지를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190페이지에 보시면요. 기적 질문과 예의 질문하기가 있어요. 이 기적 질문과 예의 질문 이외에도 상황 질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기적 질문과 예의 질문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당신이 자고 일어났더니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해결된 걸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기적 질문이고 예의 질문은 당신이 예전에는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문제가
예전에 당신이 이 문제를 문제화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결이 된 겁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예외 질문하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다크호스로 올라오는 게 예전에는 가족 체계 치료 모델이라는 부분들 자체를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25문제 중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왔었는데 지금은 두세 문제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족 치료 모델이. 사회복지사들이 가족 치료하는 걸 많이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두세 문제 나오는데 보행과 미누친과 사티어가 있거든요. 이 보행과 미누친과 사티어를 예전 교과서에서는 되게 짧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 보행, 미누친, 사티어를 제가 완전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읽으시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사회복지 실천론과 실천기술론을 짧게 설명을 나눠봤는데요. 근데요, 아무리 1시간짜리 맛보기 영상이라 하더라도 설명을 너무 개괄적으로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영상을 매년마다 만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장점이 뭐냐 하면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듣기는 듣는데 또 8과목을 다 보지는 않으세요. 그게 왜냐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조회수를 살펴보시면 1차시 인간행동 환경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뒤에 보면 법제론이나 이런 데는 거의 안 보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양이 많으니까 끝까지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이 작년에는 안 중요하고 재작년에는 안 중요했냐? 아니라는 거죠. 중요했으니까 이전에 만든 영상에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 안에서 설명한 것보다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지난 영상이라도 여러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동기부여를 하는 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내가 이 부분은 꼭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 강사가 그 핵심 키워드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런 전략으로 하라는 거구나 라는 것들을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4과목을 마쳤으니까 이제 4과목이 남았네요. 다음번에는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